탄수화물은요 중독이 되고 이것을 끊었을 때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탄수화물 중독인데 왜 단백질 지방을 줬더니 가라앉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탄수화물 중독을 이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인데요. 과일 먹지 말라는 의사도 있고요,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의사도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과일은요, 현대인들이 혈당 관리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6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라고 불리우는 정상도 아니고 당뇨도 아닌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토탈 합하면은 2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 당뇨라는 것을 내가 유전력이 없고 이런 생활 습관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당뇨 전 단계의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로 지적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당뇨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지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오산입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받는 순간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당뇨 전 단계는요, 당뇨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라 그랬죠.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혈당을 손끝에서 재보는 거는 그 순간의 혈당을 재는 거고요. 당화혈색소는 3개월의 혈당의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화혈색소가 5.6 이하가 정상이고요, 6.5 이상이면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인데, 이 5.7부터 그 6.4까지는 우리가 당뇨 전 단계라고 불러요. 전 당뇨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 전 단계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당뇨 전 단계가 됐는데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요, 매년 이 당뇨 전 단계 환자의 5% 내지 10%가 실제로 당뇨 환자로 넘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또 5 내지 10년 후에 봤더니 이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의 50%가 실제 당뇨 환자가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하실 때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꼭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당뇨 전 단계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당뇨 전 단계 상황에서도 당뇨하고 거의 비슷한 합병증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경합병증, 혈관합병증이 다 생긴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나는 당뇨에 거의 근접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당뇨에 근접해 있는 거에 가장 큰 문제는 대사증후군이고, 대사증후군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은 비만이에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총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당뇨 전 단계에서 잘 관리만 하시면요, 당뇨병 진행의 50%를 막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당뇨병 전 단계에 관리를 잘 하시면 3분의 1 정도는 정상화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저희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아주 비만으로 오셨는데 당뇨 전 단계가 되신 분이 왔는데, 이런 분들을 잘 치료를 해서 살이 빠져서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넘어가셔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 가족력이 있다, 또 고도 비만이 돼서 당뇨 전 단계로 지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다이어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요, 우리 당뇨병에 정말 취약하죠. 우리 현대인들은 뭐 당뇨병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 습관들이 많이 바뀌면서 서구화되면서 상당히 많이 바뀐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당뇨병에 취약한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우리 동양인들은요,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가 작습니다. 췌장은 이제 인슐린이 나오는 조직이죠. 그런데 이 췌장 크기가 작다 보니까 서양 애들은 그 옛날부터 유전적으로 뭐 많이 먹고 잘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이제 당분도 많이 먹다 보니까 췌장이 크게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 동양인들은 같은 체구의 동서양인들을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서양인들에 비해서 췌장이 작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예전에 우리가 잘 못 먹었다라고 반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체질적으로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이 작습니다. 그런데 그 동양인들 중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유독 췌장이 작다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췌장은 서양인들보다 작습니다. 동양인들 중에서도 거의 제일 작다고 보시면 돼요. 이 췌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어서 포도당이 돼서 혈중에 올라가면요, 포도당이 올라가면 바로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포도당을 잡아서 끌어내려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게 기본적인 에너지 대사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이 포도당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인슐린도 너무나 많이 나오겠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40, 50대 지나버리면 췌장이 나 일 못하겠어, 나가 떨어져요.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췌장에, 우리 한국인들은 췌장이 좀 불리한 조건으로 타고났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어머님들이 이제 60대 70대 되신 어머님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제 영상을 보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찾아오시는데, 검사를 해보면요, 당뇨 전 단계가 나와요. 당뇨 초기가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정말 생활 습관을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의 검사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왜 자꾸 당뇨 전 단계로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좀 체구가 자그마하시고 이런 분들은 췌장도 그만큼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님들이 예전부터 드셨던 음식들이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지 못하고 이 산업화 시대 때 대부분 가족들이 남긴 음식, 그 정제된 탄수화물류잖아요. 밥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탄수화물류에 이제 탄수화물류를 주로 드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고기를 많이 못 드시고 단백질을 많이 못 드시다 보니까 근육은 적고요. 지방은 많은데 탄수화물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췌장의 기능은 한계가 오고 우리 혈당이 올라가면 근육에서도 흡수를 하거든요. 이것도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분들이 당뇨 전 단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께는 단백질을 좀 많이 드셔라.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드셔라. 그런데 어머님들께서는 단백질 못 먹겠어요. 고기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현대인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고기 잘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젊었을 때부터 이것들 잘 안 먹었던 습관들이 있어서 고기를 잘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뭔가 건강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육은 적죠. 췌장은 작죠. 그리고 주로 입에서 당기는 것은 밥, 빵, 면 이런 것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당뇨 전 단계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한국인의 특성이 바로 우리가 당뇨에 취약하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주변에 나갔는데 정제된 탄수화물이 없다면 우리는 잘 안 먹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이 없는 곳에 시골 마을에 가서 요양병원에 있다 그러면은 술이 없으니까 술을 안 먹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정제 탄수화물 중독도 거의 이제는 그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비슷하게 보는데요. 우리는 길거리만 지나가면 도처에 깔린 게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빵에다가 떡에다가 너무나 맛있는 냄새부터 나가지고 거기에 유혹에 휘말려서 자기도 모르게 빵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도처에 널려 있는 게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인류가 이렇게 많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었던 역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제 탄수화물의 포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단맛 나는 음식을 마음껏 먹었을 때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밖에 없었어요. 설 때나 추석 때. 큰 생일 파티가 있을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처에 깔려있는 게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손만 뻗으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먹기를 작정했다 그러면 과자를 이만큼 쌓아놓고서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언제든지 정제 탄수화물을 휴대폰으로 시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제 탄수화물의 과잉은요, 우리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고속도로처럼 확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단맛에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단맛에 계속 먹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결국은 당뇨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혈당 관리에 최악인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혈당 관리에 안 좋은 음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입에서 달게 느껴지는 음식들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정제라는 말은 잘 갈았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쌀을 이제 수확을 해서 도정을 하죠. 그러면 도정을 약간만 하면 현미가 나오죠. 그리고 현미만 먹으면 괜찮은데 이걸 또 잘 도정을 하면은 흰쌀밥이 나오죠. 이걸 또 갈면은 떡이 되잖아요. 이렇게 지나갈수록 우리 정제된 탄수화물이 되는 겁니다. 잘 갈아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것이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밀도 마찬가지예요. 밀은 우리가 그냥 통밀에서 우리가 통밀빵을 만들고 호밀빵을 만들 수 있지만 이걸 또 갈아서 아주 하얀 빵을 만들죠. 서양 사람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갈색, 아주 어두운 색깔 빵을 먹어요. 이것은 좀 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건데 우리는 거의 다 흰 빵을 먹잖아요. 이것이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잘 갈고 그리고 아주 정제가 잘 된 이런 탄수화물들을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얘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잘 갈고 깎으면서 이 몸에 좋은 영양분 성분과 섬유질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섬유질은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섬유질이 없다 보니까 혈당이 그냥 쫙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가장 중요한 당뇨병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빵, 떡, 그리고 면들, 그 다음에 과자, 액상과당, 그리고 아주 단맛이 강한 과일 주스 같은 것들도 이렇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빵떡면 과자 액상과당 그리고 단맛이 강한 과일 주스 같은 것들은 절대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한두 번 먹는 건 괜찮겠죠.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먹는다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일으키고 결국은 당뇨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은요,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아주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야채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항성 전분,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려요. 자, 단백질과 야채를 먹는 것은 상당히 혈당 관리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백질은요, 혈당 수준을 그리 많이 올리진 않아요. 올리긴 합니다. 그런데 약간밖에 안 올리고, 그래서 이 양질의 단백질, 아주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있는 이런 단백질을 잘 골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 뭐 계란이라든지, 그리고 콩류, 그리고 그릭 요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야채 쪽에서도 우리가 시금치라든지 아몬드, 버섯 이런 것들은 아주 단백질이 풍부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과 야채를 잘 드시면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저항성 전분을 말씀드리는데, 저항성 전분은 일종의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인데 저항성 전분이긴 한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밥을 해서요, 그냥 먹으면 혈당 수준이 쫙 올라가요. 그런데 요거를 저항성 전분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찬밥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밥을 한 김 식혀서 냉장실에 12시간 정도, 최소 4시간인데 저는 12시간 하라고 하는데 12시간 정도 넣었다가 빼서 아침에 데워 드시면은 이게 저항성 전분이 돼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이것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탄수화물로 작용을 하지만 우리 위와 소장을 통과하면서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리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요. 그 대장에 넘어가서는 좋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대장에서는 섬유질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고구마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꺼내서 차게 찬 것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찬밥, 찬 고구마, 뭐 찬 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데워도 찬 냉장고에 12시간 넣었다가 꺼내서 차가운 것을 다시 렌즈에 데워서 먹어도 저항성 전분은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성 전분을 드시는 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저항성 전분들은 어디에 많냐면요, 이렇게 찬밥 같은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파란색, 우리가 초록색 그 덜 익은 바나나에도 많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통곡류 쪽에서도 통오트밀이라든지 통호밀빵, 통밀, 그 다음에 우리 현미 같은 것에도 저항성 전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성 전분들을 많이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탄수화물도 양질의 탄수화물로 얻고 우리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공급하면서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이런 식사가 될 것이에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긴 하는데 탄수화물도 중독이 되나요? 자, 탄수화물은 중독됩니다. 자, 탄수화물이 왜 중독이 돼? 탄수화물이 마약도 아니고 담배술도 아닌데 왜 중독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단백질 중독, 지방 중독은 없는데 왜 유독 탄수화물 중독만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를 찍어본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뇌에서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은 이제는 거의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중독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독에 빠질 수 있는 탄수화물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우리는 왜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 몸속에서요, 우리 몸 중에서 탄수화물만 먹고 사는 녀석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이 뇌입니다. 우리 뇌는요,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커왔어요. 그래서 진화의 과정에서 탄수화물을 먹었던 것은 정말 인류가 사람으로 발전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탄수화물이 많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왕창 먹고 한동안은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쫄쫄 굶는다든지 이런 생활들을 계속 반복해 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요,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기전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자, 지방이나 단백질을 먹고서 우리 몸에서 넘쳐나면요, 그냥 대소변으로 배출을 해버려요. 너무 과하게 들어오면 또 질병이 되지만요,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이 딱 들어오고 그 이상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써야지 하고서 우리 몸 깊숙한 곳에다가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뇌에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진화의 과정에서 내장 지방으로 쌓아놓고서 나중에 우리가 취유와 기아에 시달릴 때 그런 지방을 꺼내서 다시 연소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의 과정에서 탄수화물, 포도당을 먹었던 것은 우리 인류에게 진화를 잘 되게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원천이 된 거죠. 그래서 현대 인류는 모든 사람은 탄수화물에 대한 탐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탄수화물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산업혁명,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탄수화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는 탄수화물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넘쳐난 탄수화물을 우리는 너무 과잉되게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는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저장하고,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괜찮아, 나는 먹고서 또 저장하면 돼, 이런 기전이 계속 발전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중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고서 잠깐 끊었는데 또 탄수화물이 땡기고 빵떡면 과자가 땡기고 또 그거를 탐닉하고 계속 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결국 이렇게 탄수화물을 계속 먹게 되면요, 우리 도파민을 자극하게 돼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의 탄수화물이 없으면 못 지내고요, 탄수화물이 조금만 떨어지면 손이 떨린다, 어지럽다, 식은땀이 난다, 이런 담배나 술 중독처럼 이런 금단 증상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중독이고, 그래서 이 탄수화물 중독에 안 빠지게 관리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중독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탄수화물 중독이다라고 자기가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저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이렇게 탄수화물을 잠깐 끊었는데 이렇게 힘드네, 식은땀도 나고 막 이렇게 힘드네 하면은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구나. 그러면 탄수화물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 자기의 상황을 잘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환자분들께 탄수화물을 이제 꼭 필요한 양만 주고 나머지는 이제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로 채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숙제를 내주듯이 며칠간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몸에서 탄수화물의 중독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되고 다이어트 잘 되는 몸으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아주 인간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양만 딱 주고 환자분들에게 먹지 말라 그러면 막 전화가 쇄도를 합니다. 어지럽다, 식은땀이 난다, 머리가 아프다, 막 이래요. 쓰러질 것 같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조금 줄였을 뿐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이런 부작용에 시달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만큼 내가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요, 중독이 되고 이것을 끊었을 때는 마약이나 술, 담배처럼 끊었을 때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이 금단 증상은 조금 심각하면요,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탄수화물의 중독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간식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참 재밌게도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사람한테요, 탄수화물이 11시 아침에 밥을 먹고 나왔고 11시 정도에 막 허기가 져서 초콜릿, 사탕, 과자 막 찾는 사람한테 단백질을 줘봅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사람이 단백질을 먹고서 그것이 사라져요. 우리 몸에서 포만감이 유지가 되고 뇌에서 뭔가 들어왔구나 판단을 하면 탄수화물 중독의 금단 증상도 싹 가라앉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 중독인데 왜 단백질 지방을 줬더니 가라앉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탄수화물 중독을 이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에 빠졌더라도 이렇게 단백질이나 야채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멀리 출장을 가는데 가다가 보면 분명히 배가 고플 거야. 차에 오래 있어야 되는데 차 안에서 뭔가 이게 없으면 난 정말 힘들 것 같아.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비상용으로 단백질 음료 그리고 단백질로 된 간식을 준비하세요. 이 간식만 잘 활용하셔도 이 탄수화물 중독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들고 다니기 쉬운 단백질로 추천드리는 게 무가당 두유랑 그리고 스트링 치즈를 말씀드립니다. 무가당 두유는 이제 두유 중에서도 설탕, 당분 함량이 10g 이하, 5g 이하인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 챙기시고, 또 하나는 스트링 치즈는요, 자연 치즈로 고르셔서 이렇게 까먹을 수 있게 나온 거 있어요. 이런 거는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다니다가 갑자기 이 당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갑자기 배가 고파요. 갑자기 단게 땡기고 갑자기 배가 고프고 그 허기가 지면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 그런 것들을 먹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간식을 먹는 방법이 이런 단백질 간식이 있으니까 이 간식을 잘 활용하자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제가 물 먹기를 얘기를 드리는데요. 물 먹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한테도 물 먹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해지면요, 우리 뇌는 이런 신호를 내립니다. 야, 주인아, 물이 부족해. 뭐라도 좀 먹어라. 이런 신호를 내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인식을 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또 먹습니다. 이럴 때 먹는 게 주로 이제 과일 주스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반짝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시원한 물을 한 잔 먹으면요, 조금 있으면은 식욕이 사라져요. 이거 가짜 식욕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사람은 또 가짜 식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배가 고플 때 시원한 물을 한 잔 포만감 있게 먹고 나서 배고픔이 가라앉는다면 이건 가짜 식욕이다 생각하시고 탄수화물 중독을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세끼 식사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이렇게
세끼 식사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 아니고 하루 2끼만 먹어도 충분한 간헐적 단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3끼 꼭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3끼를 정확한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3끼 먹는 중에 칼로리를 약간 줄여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3끼를 먹는 게 낫다. 그 3끼를 먹을 때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충분히 하시고 단백질과 야채를 충분히 먹는다면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제 탄수화물의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테이퍼링이라는 방법을 말씀드려요. 테이퍼링이라는 건요, 어떤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은 약물을 천천히 끊는 걸 말해요. 만약에 약물의 농도를 10을 쓰던 사람들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힘드니까 7, 5, 3, 2, 1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제된 탄수화물에 중독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럽게 끊어버리면요, 난리 납니다. 막 이거 못 먹게 한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을 내가 10을 먹었다면 다음날 좀 줄이시고 이렇게 점점 좀 줄여나가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갑작스럽게 끊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정제된 탄수화물에 중독되신 분들은요, 갑작스럽게 끊으시면 많이 힘드세요. 권태롭고 피곤하고 식은땀 난다고 그러고 쓰러질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내가 먹었다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황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정말 많죠. 그런데 몇 년 전까지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많이 열풍을 불었고 지금도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주의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비만학회를 비롯한 많은 건강의학 학회에서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요, 아주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단백질, 지방의 함량을 늘려서 우리가 포도당을 높이지 않게 하니까 인슐린도 적게 나와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론만 보면은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나온 것은 결국은 우리 현대인들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우리가 단백질과 지방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자, 이런 내용에서 나온 건데, 문제는 우리 몸에 탄수화물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진화의 과정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뇌에도 탄수화물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줄여요. 보통 우리가 최소 탄수화물이 하루에 들어와야 될 용량을 100g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는요, 50, 30까지 줄이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많이 타협을 해가지고요, 그냥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처럼 돼버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탄수화물은 양질로 먹고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문제는 뭐냐면요,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서양인들은 고기를 계속 먹던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스웨덴이나 북유럽 쪽에서 원래 이제 나왔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우리하고 체질도 다를 뿐더러 덩치도 다르고 고기를 그냥 삼시세끼 몇 년 동안 계속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고기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또 탄수화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라는 것은 지속 가능해서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내 생활에 체득이 되어야 되는데, 먹다 보면요, 살은 빠졌는데 질려서 못 먹습니다. 이 기름기 많은 음식을 계속 먹는다는 게 너무 힘들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과 지방을 계속 먹다 보면요, 포화 지방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탄고지 하고 오신 분들 제가 피 검사를 해보면요, 콜레스테롤 레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신 분들을 가끔 봐요.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고지혈증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되도록이면 하시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잠시만 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바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나 저당 다이어트로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케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우리가 뇌는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돼 있었는데 케톤이라는 물질도 뇌에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평소에는 포도당만을 쓰다가요, 응급 상황에서 쓰는 게 케톤이에요. 그런데 케톤 다이어트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저도 이제 전공의 때 많이 봤는데 뇌전증 환자의 식단을 치료할 때 케토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배제를 하고 지방이나 단백질식을 계속했더니 뇌전증이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보니까 살이 빠지더라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을 하면 간에서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케톤을 만들어서 케톤이 뇌에 가서 쓰여집니다. 이 부분은 인정된 부분이에요. 근데 케톤은 아주 양질의 에너지원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겪는 증상 중에 입냄새가 난다, 어지럽다, 집중력이 안 된다, 피부에 뭐 트러블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 이게 케톤 독성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케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게 케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가 잘 되는 증상이다라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막 가렵고 여러 가지 불편감으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케톤은 분명히 뇌에서 쓰일 수 있는 에너지긴 하지만 우리가 휘발유와 디젤 차이처럼 좋은 휘발유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을 굳이 옛날 디젤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연료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케톤식을 하시는 분들은 케톤이 좋은 연료다, 그리고 케톤을 먹어야 케톤이 우리 몸에서 나와야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또 의학계에서는 반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케톤을 그렇게 몸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드시면서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케톤까지 우리 몸에서 나오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위기의 상황으로 빠뜨리면 케톤이 나오거든요. 그 위기 상황까지 빠뜨리는 것은 너무 몸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무리를 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살이 많이 쪘을 때가 있었고요. 저도 아버님이 당뇨예요. 당뇨병인데 아버님도 지금 뭐 상당히 많은 당뇨병 합병증이 생겼는데, 저도 살이 안 쪄서 저한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아주 40대 중반 지나가면 살이 많이 쪘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 저도 당뇨 전 단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다이어트와 이런 혈당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는 이제 당화혈색 수도 정상이 되고 이제 근육량도 충분히 유지를 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당뇨 쪽으로는 지금 안 가고 있게 딱 막아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들이 이 망가진 대사를 정상화시켜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은 먹고 일정 시간은 물 외에는 먹지 않는 단식 시간을 만들자는 것이죠. 이 간헐적 단식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우리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잡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비만으로 가게 되는 대사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크게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 크게 두 가지 이론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두 개 다. 첫 번째 이론은 이제 생체 시계 이론인데요. 생체 시계는 해가 떠 있으면 뇌와 눈에서는, 중추에서는 나주를 인식하고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해가 지면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러한 몸이 되는 것이고요. 말초에서는요, 위장관에 음식이 들어가면 낮으로 인식하고 음식이 안 들어오면 밤으로 인식하는 이런 생체 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막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엉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먹는 것을 멈추고 자자, 낮에는 먹고 움직이자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정말 간단한 건데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6시 이후에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맛있는 게 너무 많고 해가 져도 놀 게 너무 많잖아요.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재밌는 OTT 보다가 잠을 자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가포식 이론인데요. 자가포식 이론은 장수를 연구하던 일본의 한 과학자가 장수 마을에 가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굶으면 굶을수록 젊은 세포가 깨끗해지더라.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포가 굶었더니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잡아먹고요, 자기 세포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식이 이런 건강에, 수명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과 자가포식 이론이 합쳐져서 이제 간헐적 단식이 나오게 됐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해서 우리가 뭐 이제 며칠은 먹고 하루 이틀 굶고 하니까 몸이 좋아지더라.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것을 단식을 그렇게 하루 이틀 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하루 중에도 단식 시간을 만들어서 일정 시간을 완전히 굶고 일정 시간은 움직이고 먹자라는 것이 나온 게 FMD예요. 단식 모방 다이어트입니다. 단식을 모방해서 하루 중에도 단식 시간을 만들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살이 빠지고 수명이 늘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고 저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물론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하루에도 그 단식하는 시간이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12시간을 굶으라 그러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해나가시다 보면 몸이 정상화되고 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시작은요, 12대 12 간헐적 단식이에요. 12시간은
굶고 12시간은 먹자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녁 7시까지는 식사를 하시고 그 뒤에는 물 외에는 먹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아주 간단한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것조차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밤에 회식에 야식에 12시까지 먹고 자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정말 저는 병원에서 볼 때 자다가 깨어나서 먹는 사람도 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가 엉망이 된 시간들을 정상화시켜주면요,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돈도 안 들고요, 혼자서 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잘 숙지를 하셔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자, 과일 얘기하면은 참 논란이 많습니다. 과일 먹지 말라는 의사도 있고요.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의사도 있고요. 무슨 알파벳으로 달린 주스를 먹으라는 의사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상인이 과일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찬성합니다. 적극 드세요. 과일은요, 미네랄의 보고고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고요. 저는 천연 항암제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 건 좋은데 문제는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대사질환 있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과일은요, 결국은 이제 과일의 성분을 보면 결국 수분, 섬유질 빼고는요, 과당이라는 것으로 과당, 설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당은 설탕과 포도당으로 합쳐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당과 설탕, 포도당이 어떤 비율을 이루고 있냐에 따라서 과일의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당은요, 좀 다른 대사 경로를 겪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류는요, 탄수화물을 보면은 진화 과정에서 탄수화물을 보면 막 먹고서 며칠을 쫄쫄 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저장해 놓는 기전이 발전했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탄수화물들은 이제 인슐린을 통해서 세포에 저장이 되고 그게 내장 지방으로 쌓여지는데 이 과당이라는 녀석은요, 좀 독특해요. 다른 고속도로를 탑니다. 어떤 도로냐면 간으로 직행을 해요. 그래서 간에 가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과당은 먹으면 간에 가서 저장이 됐다가 나중에 에너지원으로 꺼내 쓰는 이런 기전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당을 많이 먹으면, 과일을 많이 먹었더니 지방간이 생긴 사람들이 생기고요, 과당을 많이 먹었더니 통풍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과당은 절대 안전한 당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과당의 문제는 뭐냐면요, 첫 번째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콜레스테롤을 높여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인슐린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슐린은 자극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당뇨로 가게 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과당이 절대 안전한 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을 얘기를 할 때 과당 얘기는 꼭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과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에 쌓이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그냥 중간 단계에서 약간 좋은 쪽에 속해 있는 과일이에요. 이런 과일들을 씹어서 먹는 거 적극 추천해요. 그런데 내가 당뇨가 있다, 대사질환, 지방간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높은 이런 분들은요, 아주 단맛이 강한 이런 과일들을 먹으면요, 점점점 나빠지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과일을 줄이셔야 됩니다. 단맛이 강한 과일들 피하셔야 돼요. 바나나, 요즘 가을에 정말 혈당을 치솟게 하는 과일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단감이에요. 감, 꽃감 더하고요, 이런 것들 아주 그리고 망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당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거 먹고 혈당 재보면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과일은 이렇게 당도가 높은 과일은 좀 피하셔야 되고, 당도가 낮은 과일, 예를 들자면 자몽이라든지 오렌지, 레몬, 그 다음에 과일은 아니지만 토마토 같은 경우 과채라고 불리죠. 과채라고 불리는 토마토, 그리고 아보카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과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일 껍질에는 상당히 많은 영양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 벗겨내는 거는 그 영양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째 씹어 먹는 게 좋아요. 이것을 껍질째 씹어 먹는 과일이 제일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과육이 단단한 과일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것은요, 즙이나 갈아서 먹는 과일 정말 안 좋습니다. 저는 갈아 먹는 과일 정말 환자들이 먹기 때문에 정말 말리거든요. 무슨 알파벳 주스, 무슨 주스 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건강에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상인이 먹으면 큰 문제 안 돼요. 그런데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요,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섬유질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또 즙을 내서 먹어요. 섬유질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껍질도 즙을 내서 먹으면요, 섬유질이 아예 없어요. 흡수력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지방간을 아주 만들게 되는 조건을 형성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일은 즙을 내거나 갈아서 먹지 말고 씹어서 먹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린 과일 피하셔야 됩니다. 말린 과일은요, 이 단위, 부피당 혈당을 엄청나게 올리게 돼 있어요. 배가 별로 안 부르기 때문에 자꾸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밀도, 당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말린 과일도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달지 않은 과일들을 적절하게 드시는 거 중요하고요. 단 과일은 아예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반쪽,
4분의 1쪽 이 정도 먹고 끝내셔야 돼요. 여기서 더 먹으면은요 우리 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가끔 먹는 거 괜찮아요. 어디 여행 갔는데 망고 하나 못 먹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매일매일 바나나를 갈아서 거기에다가 콘프레이크를 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콘프레이크를 먹거나 정제된 탄수화물 넣어서 후루룩 먹고 나가는데 아우 몸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몸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알파벳 주스 중에 그 중에서도 혈당을 안 올리는 주스들도 있지만 과일도 있지만 그 주스 중에서도 사과를 갈아 먹는다. 뭐 이런 거 바나나를 갈아 먹는다. 이런 주스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그렇게 위험한 과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씹어서 껍질째 먹을 것을 권장드립니다.